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 원음방송 인문학 특강 첫 번째 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원불교 근원 성지가 있는 영광을 지옥구로 두고 있는, 또 영광뿐만이 아니고 담양 한평 영광 장성까지 이렇게 4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원불교에서는 제가 이 법호가 있습니다. 화산 이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불교도 뭐 지금 이제 이 개교가 금년이 108주년입니다만은 이 원불교 개교도 관계되는 그 연대, 그게 이제 근세 100년입니다. 근세 100년에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격동을 겪었던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근세 1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을 둘러싼 동아시아 각국들 어떻게 근세 100년을 경험을 하고 또 이끌어 왔는지, 그걸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뜻에서 제가 동아시아 3국,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이 100년사를 비교하는 비교 역사학입니다. 그 인문학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요, 세 나라가 경험했던 지난 100년이 각각 특징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국치입니다. 100년을 국치로 표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 굴기로 표현하는 또 그런 나라가 있고 아주 폭삭 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스스로가 100년 국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또 일본은 100년 굴기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나라까지 망해버린, 정말 이 세계 나라 중에서는 가장 비참한 과거를 경험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까지는 일본의 100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동아시아의 이제 그 근세 100년은 인물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은 인물을 탄생을 시켰던 그런 격동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100년 동안에 그 중에서 이 특징을 지을 수 있는, 내세울 만한 사람 4사람을 뽑아봤습니다.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또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후쿠자와 유기치 4사람입니다. 이 4사람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관계되는 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근세 100년을 특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일 것 같은데, 요시다 쇼인이 1830년에 태어나서 59년에 죽었으니까 29세에 사망한 거죠. 참 빨리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카모토 료마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32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는 49에 죽었습니다. 그렇네요. 이 후쿠자와 유기치는 좀 뭐 비교적 오래 살았네요. 66세까지 살았습니까? 비교적 오래 사신 분입니다. 사신 분이죠. 그럼 이 순서는 어떻게 했냐? 이 순서가 보면 이제 태어난 순서로 보자면 사이고 다카모리가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되겠죠? 죽은 순서로 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 일생은 언제 죽었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이 훌륭한 사람도 빨리 죽으면 업적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리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 이게 이제 근세 100년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숙제죠.
먼저 우리와 관련된 이 아까 네 명의 인물사를 따지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사, 역사 이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일본의 이와이 은광이라는 곳입니다.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던, 그리고 비교적 일본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그런 은광산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비교적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은 시마네현이라고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시마네가 도근인데 덕도를 자기 땅이라고, 자기 지역이라고 우기는 곳입니다. 도근현이라고 시마네가. 그곳에 있는 오다, 그러니까 대전시라는 곳에 지금도 이 은광이 있습니다. 은광이 있는데 이 일본 역사에 보면 1533년부터 기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와이 은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1533년 당시에 일본이 세계 제2위의 은 생산 국가였습니다. 1위는 볼리비아였고 남미에. 근데 그 당시에 은은 지금의 달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축 통화였습니다. 무역을 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뭐 쌀이나 뭐 이런 식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면포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제 간의 교류에 있어서는 은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이라는 게 외환이에요. 외환. 지금 같으면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축 통화. 그러다 보니까 은을 많이 세계 2위 생산국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역 강국이 된 거죠.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연산군이 느닷없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은 세계 2위 생산국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기술을 제공했던 곳이 바로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503년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의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은과 조경, 이제 은을 마음껏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정원에서 보고를 해요. 전하, 우리가 은을 제대로 채취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은과 납을 섞어서 그것을 분리를 해내면 순도 높은 은을 쉽게 이제 재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걸 연음 분리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은 남연자입니다. 연과 은을 분리해서 재련을 하게 되면 쉽게 순도 높은 은을 찾을 수 있다. 그걸 회치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회치법. 그 법을 이제 그 재련법을 개발했다는 보고를 듣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 간에 통용되는 기축 통화였습니다. 그래서 은이 많으면 중국에서 많은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자들을. 그때 이제 주로 중국에서 우리가 사들였던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샀어요. 책을. 두 번째는 비단, 중국산 비단 좋죠? 세 번째는 화장품이나 장신구, 이걸 많이 샀습니다. 아마 연산군이 장목수 주려고 장신구 같은 걸 많이 원했던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은을 이제 연산군이 뭐 임금을 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중종반정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중종이 임금이 되는데, 중종이 돼가지고 뭐 했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갑자기 은 채광을 금지를 시킵니다. 뭐 참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달러를 막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것도 국내에서 국내 기술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걸 중종 임금이 채굴하지 마라, 금지를 시켜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조치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랬냐? 중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역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근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을 등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은을 채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새로 임금이 된 중종임금 입장에서는 연산군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을 이제 제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서 스스로 우리가 말하자면 외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은 분리법이라고 그랬죠. 연은 분리법을 그게 이제 회치법이라고도 이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그 기록들이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고 일본의 또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여기 이 이와이 은산 국이라는 기록에 1526년에 하카다 상인 가미와 히사사다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연은 분리법 기술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수와 종단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은을 이제 재련을 하는 법이, 순도 높은 은을 생산하는 법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연은 분리법을 이제 일본에서 정당하게 가져간 게 아니고 산업 스파이가 가져갔어요. 여기 이제 우리 조선왕조 실록의 중종 34년 기록, 그러니까 1539년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 사품 판관 유서종이라는 사람이 연은 분리법을 일본에 유출을 했다 하니 처벌하라, 이런 왕명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유서종이 처벌을 받고 이제 처형이 되죠. 근데 유서종이 어떻게 근무를 했냐면 의주 판관을 하다가 김해 판관으로 또 내려갔어요. 판관이니까 재판관이네요. 의주는 어디가 있냐면 중국하고 국경이죠. 또 김해는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국경이에요. 일본에 무역을 했던 그 소위 부산포가 가까이 있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주에서 은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국제적인 이제 기축통화에 쓰이고 화폐로서 사용된지를 알죠. 그래서 이제 김해 판관으로 내려가서 일본인 접촉을 하면서 기술을 팔아 넘겼던 것이라고 봐야죠. 산업 스파이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본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와이 은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정도의 이제 양의 은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세계 몇 위? 2위. 얼마나 많이 생산했냐면요. 일본 사신이 한번 와서 우리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은 8만 양을 가져올 테니 그걸 면포하고 바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 8만 양 정도면 면포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냐면 35만 포랍니다. 35만 필.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필이 1.6m입니다. 그래서 35만 필이면 3.2kg라네요. 그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을 하고 은을 가져올 테니까 바꾸자고 일본 사신이 와서 직접 우리 조선 조정에 얘기를 해요.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최대 은광이 단천 은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1년에 1000량을 생산했답니다. 그러면 이 8만 량이면 얼마입니까? 단천 은광의 80년 생산 분량을 일본이 이제 무역 교류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이 일본이 은을 생산을 했는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강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본이 이제 기축통화의 강국이 됐어요. 조선으로부터는 이제 은이 많으니까 마음 놓고 서적, 인삼, 불상을 구입을 합니다. 지금 일본에 보면 이제 곳곳에 우리 조선 불상, 고려 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화도 많이 있고. 우리는 훔쳐간 것도 많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조선 시대에 그 막강했던 은화를 가지고 무역으로 사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비단, 도자기, 서적 마음껏 사갑니다. 거기만 사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 포르투갈에서 총도 사고 화포도 사고 무기를 삽니다.
이게 계속되면서 한 200여 년 후에는 증기선 군함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되는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결국 우리가 도와준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은 얘기는 그 정도 하시고요. 여기 지금 일본의 노가도라는 가고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가고시마 해변에 그냥 모래를 파면 거기가 온천이에요. 그래서 뭐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이제 유명한 관광지인데, 과거에는 이곳을 쓰시마 번이라고 불렀습니다. 쓰시마. 이 쓰시마 번에서 바다거리로 43km, 그러니까 110리 정도를 가면 그곳에 종자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다네가시마라고 부릅니다. 일본말로는. 이곳에 1543년에 다네가시마에 명나라 배 한 척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명나라 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포 2정을 가져왔어요. 저총 2정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저총이라고 부르죠. 일본 총을. 중국에서는 철포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철포를 그대로 읽어서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말에 무대포란 말 있죠. 무대포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행동하는 걸 무대포라 그러죠. 그 무대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대포가 외래예요. 대포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 없이 달라든다. 그걸 갖다 죽으려고, 이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죽으려고 환장했다 할 때 무대포라 그러잖아요. 이 대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다네가시마에 도주, 이게 섬을 이제 아까 그 섬에 도주가 있었는데, 이 도끼다까라는 사람입니다. 다네가시마 도끼다까. 15살밖에 먹지 않았어요. 동상까지 있으니까 보시면 뭐 키도 조그만하고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죠? 이제 아까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총 2자루를 가지고 와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저 앞에다 술잔을 놓고 그 딱 저총으로 장전을 해서 조준해 가지고 탁 쏴요. 저 멀리 떨어 있는 술잔이 아주 그대로 그냥 팍 깨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는 무기가 뭐였겠습니까? 칼과 활이었죠. 소위 재래식 무기죠. 그걸 화약 무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도끼다까가 한 일이 뭐냐면, 그걸 이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아까 사스마의 번주한테 갖다 상납을 합니다. 그래서 사스마 번에서 이걸 열심히 총을 이제 그걸 설계도대로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50년 후에 1543년에 들어왔죠. 50여 년 후면 이제 1593년이 되네요. 92년, 93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때에 어떤 결과를 빚느냐면, 일본에 아까 말했던 대포가 무려 30만 정이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세계 제1위 총기 보유국이 돼요. 이 당시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세계 최강국이 일본이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만들어준 장본인, 종자도의 다네가시마에 있었던 도주 15살 도끼다까였습니다. 지금도요, 다네가시마를 가면 대폭한이라는 이런 이제 그 당시 저총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걸 기념하는 기념관이 지금도 저렇게 버젓이 딱 있습니다. 1592년 전후에서 일본에서 생산했던 소위 저총들 지금도 전시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저총이 그럼 일본에만 들어왔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들어왔었습니다. 일본에 아까 1543년에 들어왔죠? 12년 후에 정확히 조선왕조실록 중종 10년 기사에 외인 평장친이 우리는 저총을 총통이라고 불렀어요. 총통을 가져왔다. 이걸 위력을 시험해 보니 참 세다. 그러니 임금님, 총통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이제 그 당시 임금이, 그 당시 시절에는 명종 임금이었습니다.
명종 임금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죠. 저총을 이제 우리도 만들어요. 딱 보고 만들었는데 그냥 일반 철로 만드니까 이게 빵 쏘면 총신이 그냥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석이 들어간 주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총이 이제 굉장히 여러 정을 만들 수 있는 철량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럽니다. 명종 당시에. 동대문이나 남대문 일대에 가면 종이 막 쌓여 있었대요. 오래된 종들이. 그걸 이제 그때그때 교체해서 붙이기도 하고 또 갖다 뭐 다른 데 절 같은 데 보내주기도 하고 그 근방에 아마 종들을 많이 생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녹여서 아까 총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종 임금이 들어보더니 뭐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래된 물건은 신령스러운 물건이니 예로부터 내려온 이 오래된 물건을 부숴 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명종 임금이 본인이 했던 말이 조금 약간 좀 이치 안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임금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 쓰는 사관들 있잖아요. 사관한테 뭐라고 지시하냐면 그런데 어이 사관 이 얘기는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관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얘기는 쓰지 마 소리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저총도 그냥 쓰지 않고 사장을 시켜서 결국은 아주 이 나라가 쫄딱 망하는 아주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 백성이 2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참화를 겪게 되는 우리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인 윌리엄 아담스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하려합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참고가 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1600년에 네덜란드 상선이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이 일본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항해사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윌리엄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1600년에 일본의 소위 말하자면 실세 권력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덕천가강.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1598년에 죽습니다. 죽게 되고 그 이제 일본 열도를 누군가 이제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있었어요. 히데요리라고. 이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군이 형성이 됩니다. 서쪽의 군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금의 도쿄, 그 당시에는 에도라고 불렀죠. 강호. 에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쪽에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1600년에 새끼 가하라 전투라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겨요. 이겨가지고 이 일본을 통일을 다시 합니다. 재통일을. 그래서 이제 그 해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라고 해서 일본을 이제 통일하고 지배를 하는데 이 동인도 회사의 배가 이제 들어오면서 항해사를 했던 영국인 윌리엄 아담스를 불러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당신 영국에서 왔으니까 잘 알겠네.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했다는데 영국이 왜 이겼어? 하고 물어봐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무적함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이 1588년 8월 8일 이 도보 해협에 이 살레라는 곳에서 이 살레 전투가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영국의 함대가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세계 패권을 드디어 영국이 차지하게 되죠. 그런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싸움을 얘기를 물어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쇼군이. 그러니까 이 영국인 윌리엄 아담스가 왜 영국이 이겼고 스페인은 왜 졌는지 이걸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 저 영국이나 네덜란드로 귀국하지 말고 내 옆에서 서양 사정을 내한테 얘기 좀 해주시오. 그래서 자기 외교 자문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거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연봉을 주면서 자기 곁에 이제 귀족으로 자기까지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있게 됩니다. 이름도 하사를 해요. 미우라 안진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일본에서 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있으면서 네덜란드나 영국하고 도쿠가와 그 막부라고 그럽니다만은 막부와 외교 협상을 해야 될 때는 이 사람이 외교 협상 대표로 나가서 일본인 자격으로 협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항해사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알고 있어서 미우라 안진이 이제 윌리엄 애담스가 주도를 해가지고 배도 만들어요. 일본에 80톤짜리 대형 군함도 만들고 또 120톤짜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본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지금도 무덤이 일본의 나가사키의 히라도라는 곳에 미우라 안진의 무덤이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1600년에 이제 그 미우라 안진이 일본에 왔었죠. 똑같은 동인도 회사의 배가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53년 후에 화란인 그러니까 네덜란드 소속 동인도 회사 배가 제주도 대정항에 대정읍이 있죠. 지금도 서귀포에 대정읍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그 당시 배를 재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때 왔던 대표 항해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잘 아시는 하멜입니다.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를 해서 처음에 서울로 끌려가요. 36명 하멜 일행이 끌려가가지고 서울에서 한 1년쯤 이제 지내게 되는데 청나라 사신이 이제 조선을 왔어요. 이르자. 그래갖고 좀 어떻게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 사람들이 청나라 사정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 일행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드는 거죠, 길에. 그래서 뭐 이제 그 사안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그 일 이후에 이 사람들을 서울에다 두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귀양 보내듯이 어디로 보내냐? 전남 강진으로 보냅니다. 그때 전남 강진에는 그 병마사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사단 부대가 있었던 거죠. 강진 병영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시켜요. 아까 같은 항해사에도 윌리엄 애담스는 쇼군의 자문관이 됐는데 하멜은 이제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해놓은 기록입니다. 나는 조선에 강제로 억류돼서 13년 동안 죽도록 일했다. 그러면서 장터에 다니면서 광대 노릇을 했고 날마다 풀을 뱉고 하루도 빼지 않고 흙을 팠고 수많은 이 소위 노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멜이 이제 그 후로 조선을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나가사키로 갔는데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 이제 동인도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자기가 보냈던 그 세월들 그 동안에 임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보고서를 써요. 13년 동안 뭘 했는지. 자기가 13년 동안 놀기만 했다 하면 임금을 안 주죠. 그러나 그동안에 억류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저 동인도 회사 소속 회사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았다. 이걸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그 기록이 바로 하멜 표류기예요. 우리 조선을 최초로 세계에 알린 하멜 표류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강진 병영에 가면 장터가 꽤 큽니다. 근데 과거에 개성상인 그러듯이 병영상인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장날 장터에 나가서 뭐 보니까 사람도 특이하게 생기고 말이에요. 책도 엄청 크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뭘 파냐? 네덜란드가 유명한 특산물이 남학신이라는 게 있답니다. 남학신을 파가지고 그걸 팔고 또 거기서 이제 남학신만 팔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뭐 서커스도 하고 이렇게 묘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대 노릇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꽤 돈을도 벌어요. 어느 정도 보냐면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여수로 가서 그 후로 이제 강진에 있다 남원으로 갔다 순천으로 갔다 여수까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배를 한 채 사가지고 나가사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꽤 잘했네요. 이 사람들이 이 안에 항해술 전문가도 있었고 군사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도 이렇게 풀매라 흙파라 일해라 이렇게 아주 단순 너무 노역만 시키고 이 사람들을 전혀 우리는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 후로 1639년에 이 도쿠가와 이 쇼군 막부라고 합니다만은 막부에서 쇄국 정책을 선언을 합니다. 애국하고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뭐가 많아요? 은이 많잖아요. 그 은을 가지고 놀릴 수는 없으니까 쇄국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믿을만한 네덜란드한테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라는 곳에 출도 데지마라는 곳에다가 이런 화란 상관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가 물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 물건을 살 때 뭘로 산다? 은으로 사죠. 은으로. 은이 많으니까 은으로. 쇄국을 했지만 구멍을 뚫어놓은 거죠.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배들이 출도로 아까 대지마로 들어오면 반드시 모든 입항하는 상선들은 오란다 풍설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란다가 뭐냐? 홀랜드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일본에서는 오란다라고 불렀어요. 배가 들어오면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데 그 있었던 곳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요즘 같으면 정보 보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반드시 모든 입항하는 배들은 정보 보고를 써라. 해서 제출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국제 동향에 얼마나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아까 대지마, 홀랜드, 오란다 상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배우자는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난학이라고 그럽니다. 난각구, 난학. 근데 난학이 네덜란드 언어를 배우고 특히 의학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의학이. 그래서 이제 일본 전역에 난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난학을 가꾸는 곳을 아까 난학은 난각구라 그랬죠? 난죽구가 생깁니다. 난죽구. 그러니까 네덜란드 학원들이 막 생겨가지고 네덜란드 언어를 가르치고 네덜란드 학문을 가르치는 뭐 그런 일들이 막 일본에서 이게 이제 1800년대까지 초반까지 계속됩니다. 일본에 가보면 교토에 그 죄인들 목을 치는 사형장이 있어요. 쯔보이쪼라고 그럽니다. 이건 호리병 병호자입니다. 그런데 이 쯔보이쪼에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형장인데 목을 치는 사형장인데 일본 근대의학의 발상지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일본 근대의학 발상지.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형장이 어떻게 일본의 근대의학 발상지지? 그래서 사형을 시키던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혼을 달래는 진원도 해놓고 있죠. 뒤 해답이 있습니다.
야마자키 도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쇼군에게 청을 합니다. 뭘 청을 하냐? 사형수 시신을 한 구만 저한테 좀 인계를 해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시신을 가지고 해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부를 해요. 한번 갔다가. 그래서 관장이라는 책을 씁니다. 해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심장이 있고 위는 이렇게 생겼고 보니까 이 정도 크기고 이건 어떤 기능을 하고 나름대로 해부를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냅니다. 그래서 야마자키 도요라는 사람은 지금도 일본 근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난학에서 일어난 것들이죠. 또 난학을 공부했던 사람 중에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해체 신설하는 또 책을 써요. 난학을 통해서 서양 의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혈관 중에 정맥, 동맥, 뭐 갑상선 이런 우리가 그 당시 보면 이 1700년대 중반인데 듣도 보도 못하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썼던 책이 해체 신서라는 네덜란드 의학 아까 난학에서 의학 책들을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스키타 겐파쿠의 해체 신서가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조선 시대에 이제 도쿠가와 정부하고 막부하고 교류를 조선 통신사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613년에 광해군 시절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의학의 아주 대신기원을 이루고 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준에 의해서 동의보감이 발간이 돼요. 딱 정확히 50년 후에 일본에서 동의보감을 수입해 갑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일본에서 이제 일본말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조선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그러던 차에 1721년에 그 당시에 조선통신사 일행들이 인삼을 가져와 가지고 밀무역을 시도를 해요. 그걸 이제 일본에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억류를 했다가 풀어주는 조건으로 일행 중 일부를 데리고 가서 조선에 약초를 좀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약초 연구를 하러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실제 이제 그 조선 약초 연구라는 책을 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선 약초에 대한 조선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 조선 한의학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난각부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상황이 한번 발생을 해요.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왔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광견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많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 일본에는 광견병이 아주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광견병과 더불어서 약을 물어봅니다. 조선통신사를 따라오는 한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한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용 쓰시오. 저 돼지 저자죠? 예? 분 수. 뭐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돼지 똥물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 의사들이 굉장한 실망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가 174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1742년 이후에 조선통신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조선에서 배울 게 없다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용저분수. 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딱 보니까 오래 못 살았네요. 29세에 사망을 했다는 걸 보시고요. 이 사람을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누군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아베 신조라고 얼마 전에 죽은 전 일본 수상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아시죠? 시모노세키가 있는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과거에는 조수번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7년이면 이 사람이 이제 만 27세가 되는 나이네요. 소카순구라는 송화촌숙이라는 이 말하자면 사설 학원을 엽니다. 열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43명의 첫 제자들을 길러내요. 길러냈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아까 이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는 아베 전 수상에 의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건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치고는 좀 허접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소카촌죽구가 갖고 있는 커다란 의미를 아베 전 수상은 아주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여기서 배웠던 제자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만들었어요. 조수변에. 군대를 만들었는데 일본 육군의 모태가 됩니다. 그 옆에 구사카 겐지라는 사람 매제인데 요시다 쇼인의 매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자결을 했습니다. 24살의 나이로. 그런데 일본 최초의 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사. 지사를 한번 딱 보세요. 한자를. 선비의 마음을 가진 선비네요. 그렇죠? 지사. 그래서 일본의 이 큰 뜻을 품고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을 지사라고 말한답니다. 일본 최초의 지사다. 구사카 겐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다카요시라는 사람은 여기도 이제 제자인데 뒤에 이제 일본 명치 유신을 성공을 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을 기초를 하는데 주도를 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일본의 총리를 4번을 합니다. 초대 총리를 하고 1대, 그다음 3대, 5대, 1대, 5대, 7대, 10대까지. 10대는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이때는 1909년에 안중근 의사에게 총알을 3방 맞고 결국 죽는데 그때는 뭐 수상은 아니었고 총리는 아니었고요. 국가 원로 자격으로 하얼빈에 갔다가 결국 총 맞고 죽습니다. 뭐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뭐 대원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옆에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은 일본의 이 재정과 관련해서 아주 큰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인데 좀 이따 좀 더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다 다로 이 사람도 일본 총리를 2번 했습니다. 7대와 11대. 이 전부 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에요. 테라우치 마사다케 이 사람이 조선 총독을 했던 첫 번째 총독, 1대 초대 총독입니다. 무단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설명이 또 나옵니다. 총독을 했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조선 헌병조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듣면 채찍으로 때려라. 태용권을 줍니다. 우리 자존심 상하죠. 정말 악질 중에 초악질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울리지 않게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좋은 책들을 또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기 좋으니까. 퇴계문집, 고려사, 동국통감이 일본으로 가져가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야마구치 여대라는 대학의 도서관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마구치 여대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훔쳐간 그 약탈해간 문화재 책들을 보고 뭔 생각을 할까? 배울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 조선 불상들을 반출 금지령을 내려요. 왜 그러냐? 조선은 어차피 일본 건데 조선에 있으면 됐지 꼭 일본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반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불상이 꽤 많이 있는 이유, 어울리지 않게 테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조선 불상 반출 금지령을 내려서 그렇답니다. 밑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도낭 유적에, 도낭 있죠, 중국에? 도낭 유적에 수많은 뭐 불화, 불상, 또 불경 이것들이 이제 유적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뭐 도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도낭 유적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세 번째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다섯 번째가 일본, 여섯 번째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세계 제6위의 이 도낭 유적 유물들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이 테라우치 마사다케예요. 이 사람이 총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타니 커렉션에 의해서 오타니라는 사람이 이 도낭 주변에서 많은 유적들을 이제 뭐 사기도 하고 이 약탈은 못했지만은 하여튼 훔치기도 하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당시에 조선의 이제 광산업자, 일본인 광산업자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그 광산업자가 테라우치 마사다케한테 아마 뇌물로 광산권 허가를 얻기 위해서 1,500점을 갖다 줘요. 근데 이제 어디 뭐 그 유적이라는 게 엄청 오래된 그런 고유물이니까 어디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박물관에, 지금 국립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보관을 해라 했는데 못 가져가고 그냥 놓고 갔어요. 가서 해방까지 돼가지고 그 후에 우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1,500점의 도낭 유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6위의 도낭 보유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총리를 뭐 2번을 했던 사람인데 조수 파벌의 영수 역할을 했습니다. 다나카 기이치 이 사람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옆에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자가 1895년 당시 을미사변 아시죠?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를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시해를 했는데 주범입니다. 공사로서 우리 그 당시에 명성황후 민씨를 시해를 하는데 일본 낭인들을 데리고 와서 시해를 했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일본의 조슈 출신 삼존이라는 사람이 높여 부르는 삼존이죠.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여기 있는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노우에 가오루 이 3사람은 삼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높여 부르는 거죠. 왜? 일본 근대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해서 삼존이라는 이름으로 높여 부르는데 사실은 삼악입니다. 왜? 보세요. 그 명성황후 시해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자는 총리를 했습니다. 수상 총리 대신을 했고요.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육군 대신을 해서 그 당시에 군인들이 그 경복궁을 담을 넘을 때 그 최고 순회 역할을 했던 거죠.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은 조선 공사의 말한 미우라 고로의 전임자입니다. 그래서 후임자로서 미우라 고로를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슈 삼존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조슈 삼악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조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시다 쇼인을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우리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노기 마레스케라는 사람도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너일 전쟁의 이제 총지휘관이에요. 너일 전쟁 1905년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일본이 사할린 일대를 이제 결국 가져가게 되죠. 일본이. 그런데 대만 총독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대장은 별 4개를 달았는데 일본의 군신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에 이제 일본 일왕이 학습원에서 이 사람 원장을 해가지고 제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일왕이 메이지 일왕이었어요. 메이지 유신을 했던 이 사람이 죽으니까 순장한다고 자결을 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런 참 뭐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줍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웅 우리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했던 군인이랍니다. 정말 왠지 이순신 장군 영정에 꾸정물 튕긴 것 같은 그런 아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요시다 쇼인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이 29살 때 하도 박후를 갖다가 막 비난을 하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떠드니까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자기가 하지 않는 일까지 자기가 했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는데 죽기 전에 유서를 남깁니다. 유수록이라는 책으로 남기는데 거기에 무력 준비를 서둘러라. 군함과 포대를 갖춘 뒤에 즉시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오호츠쿠를 빼앗으며 오키나와를 제후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까지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욕할 필요는 없죠. 뒤에 또 보십시오. 조선을 정벌해서 조공을 하게 만들어라. 또 대만과 필리핀 섬들을 노획하자. 이게 유명한 정한론 대공화 공영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1859년에 죽을 때 정한론을 주장을 했고 대동아 공영론을 주장해서 결국은 이제 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드는 거죠. 동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동기 제공자가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 요시다 쇼인을 지금도 일본의 이 아베 전 수상 뭐 죽었습니다만 이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우익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국주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근대화의 원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일본에 그렇게 큰 평가를 받아도 될까? 따지고 보자면 일본이 결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원자폭탄 2방을 피폭을 당하고 결국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일본을 가장 큰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다 쇼인까지 우리가 첫 번째 강의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들어보시니까 일본이 100년을 굴기로 만든 그 이유를 어렴풋이 좀 짐작이 되시죠? 일본이 이 같은 상황에도 조금 다른 태도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 태세에 있어서 좀 달랐구나. 그걸 또 부국강병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때부터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문사를 통해서 더 심화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